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열정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무더운 여름을 견디고 선선한 가을이 왔어요. 살아 돌아오셨군요. 오늘은 굉장히 그 청순한 화이트 셔츠를 입고 오셨네요. 청순한, 나랑 너무 안 어울린다. 네. 자, 오늘은 열정씨의 책 소개 시간인데요. 네. 항상 열정씨가 이번엔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까 하고 기다리는 재미가 있어요. 저한테는 한 달 동안 기다리면 짠 하고 나타나는 이 재미있는 이벤트 같이 느껴지거든요. 더 열심히 고민해서 골라와야겠네요. 어떻게 놀래키지? 자, 슬공님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함께 들어볼까요? 요즘 저희가 AI와 관련된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네. 이번 시간 역시 주인공이 AI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 신기술이기도 하고요. 또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분야니까요.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 AI 관련 책을 또 열심히 읽고 오셨나 보네요. 네, 맞아요. AI 관련 도서를 준비해 왔는데요. 사실 처음에 읽었던 책은 네. 새로운 질서, AI 이후의 생존 전략이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이 책은 AI 관련 서적 중에서 베스트셀러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빌 게이츠의 추천작이라고 해서 저도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래요? 저도 제목을 들어보기는 했는데 어떠셨나요? 이 책은 AI에 대응하기 위해 인류가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이 책이 사실 길지는 않은데 저는 살짝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저 너무 윗길이네. 그쵸? 너무 윗길이야. 주제 자체가 심하죠. 사실 우리가 AI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AI라는 신기술에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목적으로 읽기에는 내용이 좀 더 심오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경제 공부를 위해 AI를 알고 싶어하는 우리 쓸공님들에게는 소개하기가 그닥 흥미롭지는 않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다른 책을 골라와 봤거든요. 네. 오늘 소개할 책은 제목이 1조 달러 시장의 승자를 결정할 게임의 법칙. AI 타이탄들의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네. 제가 왜 웃었냐면은 네. 책 제목이 약간 그 베스트셀러의 조건을 다 담고 있잖아요. 그치. 그 1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 그리고 승자, 게임의 법칙, 이런 것들이 약간 그 베스트셀러들 제목에 이렇게 좀 적합하다 그래야 되나? 맞아요. 그죠. 굉장히 이렇게 흥미를 유발하는. 전쟁까지 들어갔어. 그러네요. 그쵸. 한국 시장에는 2025년 8월에 출간된 따끈따끈한 신간이고요. 저자가 플리처상을 수상한 실리콘밸리 탐사 전문 기자인 게리 리블린이라는 분인데요. 그래요? 그죠. 기자가 쓰신 책이에요. 네. 보통 기술 서적은 전문가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 많다 보니까 네. 어렵기도 하고 글도 잘 안 읽히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책은 무슨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이 기업 간의 이제 음모론 이런 걸 다룬 소설 읽는 것 같은 그런 책이어서 저는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궁금하네요. 그쵸. 참 재벌집 막내 아들 추억의 드라마가 되었는데 그 정도로 재미있게 읽히는구나. 네. 이 책의 출판사 서평을 보면요. 오늘날 AI 지형도를 파악하는 데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인공지능 생태계를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은 책의 내용 중에서도 앞부분에 나오는 AI 기술이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흐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AI 타이탄들의 전쟁에 나오는 AI 역사를 알아보기 전에요. 새로운 질서, 제가 처음 읽었던 책이죠. 네.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AI의 시대는 인간의 시대와 시간의 척도가 다르다라는 개념이었어요. 이 시간의 척도가 다르다.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요? 책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AI의 역사는 불과 7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1956년에 존 메카시라는 과학자가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70년을 인간의 시간 척도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책에서는 이제 존재마다 분야마다 시간을 측정하는 척도가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구의 역사는 45억 년인데 이 중에서 인간이 존재한 시간은 지질학적 시간으로는 굉장히 끝부분의 점 하나 정도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인류 입장에서는 그 40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출현한 이후부터 엄청나게 긴 시간을 진화해 온 거거든요. 예, 맞아요. 그만큼 이제 지구라는 존재와 인간이라는 존재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척도군요. 네. 그럼 AI도 마찬가지라는 거네요. 그렇죠. 인간의 역사 중에서 AI는 고작 70년밖에 안 되어 보일 수 있지만 AI는 자기만의 속도와 시간 척도로 측정해야 한다는 설명이에요. 지구에게는 한 시대가 수천 년이고 인간에게는 한 시대가 한두 세기 정도라면 AI의 진화 속도로 보면 AI에게는 몇 년 아니면 몇 개월이 한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죠. 그만큼 AI의 진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엄청난 발전 속도를 가진 AI라는 기술이 지난 70년간 어떤 진화를 해왔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1950년대에 처음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 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인공지능에 대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접근법이 제안이 되었거든요. 네. 하나는 그 당시 대부분의 인공지능 과학자들이 동의한 규칙 기반 컴퓨팅이고요. 다른 하나는 프랭크 로젠블렛이라는 심리학 박사가 주장한 인공신경망, 즉 인간의 뇌 신경망을 모방하여 알고리즘을 만드는 컴퓨팅 방법이었어요. 이 로젠블렛 박사는 퍼셉트론이라는 인공신경망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의 현대 인공지능 기술을 생각해 보면 네. 신경망 이거 뭐 대세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아니었나 봐요. 네, 사실 1960년대 당시에는 로젠블렛 박사의 연구가 놀림거리 취급을 좀 당했다고 해요. 그 당시 인공지능 학계의 유명 인사였던 MIT의 마빈 민스키 교수는 규칙 기반 AI가 정답이라면서 신경망은 미래가 없는 개념이라고 비난을 했어요. 심지어 이런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퍼셉트론이라는 제목의 책까지 출간하면서 신경망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뭐 듣자하니 그 당시에는 민스키 교수가 승리했겠네요. 그렇죠. 연구의 예산들이 대부분 규칙 기반 AI에 집중이 되었고 실제 학계의 연구도 이쪽으로만 활발히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시기의 문제는 이 두 접근법 중에 어느 것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물론 중요했겠지만요. 인공지능 개념이 그 당시 컴퓨팅 능력 대비에 워낙 앞선 이론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개발이 실용화하기 힘든 아주 기초적인 단계였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이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AI의 첫 번째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AI의 붐은 80년대에 있었어요. 80년대 초에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관심이 또다시 급증을 했는데요. 네. 이때 주목받은 기술은 스탠포드의 에드워드 파이겐바움 교수의 전문가 시스템이었어요.
전문가의 지식을 프로그램화해서 컴퓨터에 심자라는 주장이었는데요. 프로그램화, 즉 코딩을 해서 컴퓨터에 심자하는 거니까 그것도 결국은 규칙 기반이었겠네요. 그렇죠. 이 과학자들은 사실 규칙성 있는 걸 좋아하니까요. 맞아. 어떤 이론을 할 때 여러 사례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맞아. 표준화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그렇죠. 이 전문가 시스템은 사실 실체는 60년대 마빈 민스키의 규칙 기반 AI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고 해요. 일일이 코드를 짜서 기계를 학습시켜야 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복잡했고 이번에도 실용화까지는 어려운 기술이었죠. 전문가 시스템에 대한 실망이 커지면서 1987년부터 90년대 초까지 AI 산업의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안 되는 건가 봐. 그런 느낌이었나 봐. 근데 되게 꾸준히 계속 도전을 한다는 게 그쵸? 굉장히 중요한 점 아닐까요? 약간 우리 같지 않아? 우리 굴하지 않잖아. 중꺾마. 중꺾마. 그렇죠. 본받아야 돼요, 저희가. 맞아요. 끝까지. 그래서 이제 1993년에 들어서서 이 두 번째 겨울이 서서히 끝날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학계와 연구소에 한정해서 다시 인공지능 연구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규칙 기반 AI가 대세였습니다. 아, 그랬구나. 이 93년이면은 약간 압구정 오렌지족 뭐 이런 거 유행할 때 아니었나? 그런가? 그쵸. 그 신촌 앞에 막 유행하고 막 거기서 사람들 만나고 그 시대였던 것 같아. 아, 저는 아직 지방에 있을 때여서 서울 분위기를 모르겠네. 네. 어쨌든 돌아와서요. 네. 1993년에까지도 그때까지도 규칙 기반이었다니. 정말 한 번 믿기 시작한 기술을 포기하기가 어렵네요. 그렇죠. 이게 그러네. 바로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맞아. 한 번 하면은 그냥 그거 왠지 그냥 굴복하기 싫고. 맞아. 그죠. 내가 틀린 거를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어한다. 맞아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투자한 이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썬큰 코스트. 그걸 포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하죠. 맞아. 그래서 1997년에는 규칙 기반 컴퓨팅의 대표주자였던 IBM의 딥블루가 인간 체스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를 이기면서 규칙 기반 AI의 정점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때가 정말 IBM의 전성기였죠. 그렇죠. 네, 맞아요. 진짜 IBM 다닌다고 하면은 굉장히 막 멋진 곳에 다니는 분처럼 보이기도 했었고. 저도 이때 분위기가 기억이 나요. 이때 이제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날이 왔다고 이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뉴스에서 카스파로프의 이 낙담하는 표정, 전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내가 저 기계에게 지다니. 네. 하지만 이런 호들갑은 사실 시기상조였죠. 한참 후에 과학자들은 이 딥블루의 승리를 끝도 없이 이어지던 수작업 코딩의 마침표를 찍은 날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희망적으로 이 90년대부터는 한쪽 구석에서 50년대 인공신경망을 주창했던 프랭크 로젠블렛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연구자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와, 난 대단하다. 아니 40년대 전 이론을 그러니까 버리지 않고 이게 맞을 거야 하면서 연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목도 못 받는데 그쵸. 구석에서. 와, 대단하다 진짜. 네. 이 학자가 바로 제프리 힌튼을 비롯해서 요슈아 벤지오, 유명하신 분들 나오네 이제. 네. 앤드류 응, 얀 르쿤, 페이페이 리 같은 지금은 이제 AI 산업과 학계에서 가장 유명한 분들이 되신 그런 과학자들이시죠. 그렇죠. 이제 AI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치. 분들이시죠. 맞아요. 이 제프리 힌튼은 최근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셨죠? 맞아요. 202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하셨는데요. 진짜 포기하지 않고 신경망 기반의 AI 연구를 꾸준히 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거둔 성과였죠. 아, 멋있다. 저희의 미래도 좀 그려지시나요? 네. 그러길 바라봅니다. 네네네.
인공지능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90년대 말은 사실 AI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신기술 역시 등장을 하면서 기술의 시대, 네. 즉 닷컴 붐이 일었던 시대였거든요. 이 시기를 유명 투자자 존 도어는 지구 역사상 합법적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었던 시기라고 회상을 했다고 해요. 맞아요. 이 닷컴 버블 생각나요. 저는 뭐 학생이어서 주식 투자는 못했지만 그 뉴스나 언론에서 정말 닷컴 열풍이 장난이 아니었죠. 맞아요. 네. 네. 1990년 한 해에만 미국에 150개 넘는 기술 스타트업이 상장을 하던 시기였다고 하거든요. 대단하네요. 네. 그런데 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시기가 2000년에 들어서면서 붕괴되기 시작하죠. 이때도 기억난다. 이때 막 난리 났었지. 저는 대학생 때였는데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막 쪽박 찼다는 사람들 많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97년도 IMF를 겪고 이제 좀 잘 되려나 하는데 또 닷컴 버블이 터져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2000년 3월 나스닥이 고점 대비 80% 이상 급락하면서 닷컴 버블 시기는 막을 내립니다. 80% 하락이라 정말 끔찍한 숫자네요. 진짜. 그렇죠. 이때 투자를 안 하기를 또 다행이라는 생각이 또 들게 하는 숫자죠. 그러네요. 네. 90년대 드디어 두 번째 겨울을 끝내고 활기를 되찾고 있던 인공지능 산업에도 약재였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닷컴 버블 붕괴 이후 18개월 동안 IPO에 대한 소문조차 없었다고 하니까요. 소문조차. 네. 인공지능 산업 역시 뭐 연구 성과가 있다 한들 투자로 이어지기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인공지능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은 2010년대에 들어서인데요. 2010년에 엔비디아가 새로운 GPU 아키텍처인 페르미를 개발하면서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급격히 향상된 거예요. 이게 정말 브레이크스루였죠. 그렇죠. 맞아요. 네, 획기적인 GPU의 등장. 이때 정말 또 알았어야 돼. 이 앞에서 AI 산업이 겨울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주된 이유가 이 컴퓨팅 능력의 한계라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한계가 이제 GPU로 인해서 그죠? 제이슨 황이 나타나서 이 한계가 극복된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인공지능의 두 가지 벽이 있는데요. 네. 바로 이 컴퓨팅 능력과 데이터 양. 이 두 개 장애물이 이 시기가 되면서 이제는 모두 극복된 거죠. 2012년, 2013년이 지나면서 인공지능 학계 전 분야에서 신경망 이론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때 AI 산업에서 중요한 기업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네. 바로 2010년에 창업한 딥마인드예요. 들어보셨죠? 네, 딥마인드. 지금 구글의 딥마인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기업이었네요. 네, 영국의 스타트업이었어요. 이 딥마인드의 창업 스토리가 좀 특이한데요. 창업자인 무스타파 술레이만은 IT 전문가도 아니에요. 국제 갈등 조정가였대요. 그래요? 네. 이분이 데미스 하사비스와 포커를 치다가 만났다고 해요. 두 분 다 창업자시거든요. 네. 술레이만이 컴퓨터가 포커를 배울 수 있다면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한 뒤에 그런 패턴을 스스로 만드는 것도 분명 가능하겠다라는 말을 한 게 계기가 되어서 딥마인드라는 기업을 창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그렇죠. 포커 치다가. 딥마인드는 범용 인공지능의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기업이었고요. 강화학습이라는 모델을 처음 활용했어요. 강화학습이 뭐예요? 강화학습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요. 컴퓨터가 게임을 학습한다고 할 경우에 점수를 얻거나 잃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받아서 성공 전략을 스스로 강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알고리즘을 조정하는 방법이에요. 이 게임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매뉴얼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해놓고 실패하거나 성공한 결과를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한다는 거죠. 그렇구나.
이후 이제 2012년에는 딥마인드의 기술 고문이기도 했던 제프리 힌튼이 이끄는 팀이 이미지넷 경연대회라고 불리는 사진 식별 대회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면서 신경망 기반 인공지능 기술은 더욱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힌튼 팀의 참가작인 알렉스넷은 딥러닝 기반 AI 모델로 방대한 양의 사진을 학습한 후에 사진을 정확히 식별해냄으로써 드디어 딥러닝의 시대가 왔음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와. 이런 승전보도 있었지만 딥마인드는 이 시기에 투자금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기는 했지만 스스로 학습하는 컴퓨터는 예전의 규칙 기반 컴퓨터보다 훨씬 높은 연산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금의 투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일론 머스크도 관여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참 이분이 성각자는 성각자야. 그치? 발을 안 담근 데가 없어. 그러네. 3차 라운드 자금을 일론 머스크가 투자를 했고요. 네. 일론 머스크는 투자 후 구글과 페이스북의 CEO에게 딥마인드의 DQN이라는 모델을 소개해주는 역할까지 했다는 일화도 있어요. 공식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안 껴있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심지어 대통령 선거까지 그러니까요. 이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그리고 네. 실리콘밸리에 제일 핫한 스타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네. 맞아요. 다시 이제 주제로 돌아와서요. 네. 결국 딥마인드는 2014년에 구글에게 약 6억 달러의 인수가 되는데요. 네. 창업자들은 앞으로 이제 수억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에게 매각하는 것이 순리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딥마인드가 기술면에서 우수한 스타트업이었다면 이 다른 빅테이크 기업들도 당연히 관심이 많았을 텐데요. 네, 맞아요. 매각 당시에 일론 머스크는 투자자로서 매각을 반대했었고요. 페이스북은 창업자들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역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제 딥마인드 창업자들은 인공지능을 매우 이제 신중하고 사력 있게 다뤄야 한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더 맞는 기업 문화를 가진 쪽이 구글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결국 구글이 딥마인드를 차지하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사람 마음 다 똑같나 봐. 왠지 마크 주커버그는 약간 조금 이제까지의 개인적인 역사들을 우리가 영화를 통하거나 언론을 통해서 들어봤을 때 네. 살짝 미덥지가 않잖아. 맞아요. 그죠? 일론 머스크도 조금 성격도 불같으시고 맞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이 적격이라고 판단을 했구나. 네. 사람 이게 보이는 거대로네. 되게 윤리적인 면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 딥마인드 창업자들이 네. 그걸 해줄 수 있는 데가 구글일 거다. 페이스북의 저커버거는 조금 어렵겠다라고 조금, 판단을 했대요. 조금 불안하다. 네. 이렇게 이제 구글이 딥마인드를 인수하고 또 이제 다양한 AI 인재들을 영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던 이 시기는 그야말로 AI 군비 경쟁의 서막이 열리던 시기였어요. 페이스북 역시 AI 인재 영입에 열심이었고 바이두도 앤드류 응이라는 과학자를 영입하면서 AI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요. 트위터도 이때 딥러닝 스타트업을 인수하면서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빅테크의 움직임을 보면서 위기를 느낀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혹시 누군지 짐작하시겠어요? 글쎄요. 혹시 얼마 전 우리 방송에서 여우라고 표현했었던 샘 올트먼 아니에요? 맞아요. 오, 맞구나. 네, 구글이 이제 딥마인드를 인수하면서 범용 인공지능 실현의 의지를 밝히자 기업의 이익이 아닌 순수하게 인류를 위한 AI를 개발할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샘 알트만이 투자자들을 모았죠. 여기에 일론 머스크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홍반장이야, 홍반장. 아, 그러네. 어디서나 나타난다. 그러네요.
2015년 12월에 오픈 AI라는 비영리 단체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네. 머스크와 올트먼이 이때는 사이좋게 공동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치. 오픈 AI는 수익 창출에 얽매이지 않고 AI 안정성에만 주목해 책임 있는 관리자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결과와는 좀 많이 동떨어진 출발인데. 그렇죠. 그때는 참 아름답게 시작했는데. 그렇죠. 왜 생각이 이렇게 많이 바뀐 걸까요? 그러게요. 역시 뭐 사람 마음은 뭐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그렇죠. 이후에 어떤 내부적인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AI 타이탄의 전쟁에서는 오픈 AI가 지금과 같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빅테크의 손을 잡은 경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2016년에 구글의 딥마인드가 알파고로 이세돌을 이기고 네. 또 웨이브넷이라는 음성 합성 모델을 출시를 하면서 앞서 나가기 시작을 했대요. 네. 이에 두려움을 느낀 머스크가 2018년 즈음에 오픈 AI가 구글에 너무 뒤처져 있다고 불평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해결책으로 자신이 오픈 AI의 대주주가 되어서 테슬라나 스페이스X와 함께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테슬라에서 오픈 AI를 합병하겠다라는 제안을 했다는 건데요. 올트만이 이를 거절을 하자 머스크는 오픈 AI를 떠나면서 자금 지원도 중단했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이거네. 그 머스크가 답답해. 내가 해볼게. 나한테 줘. 그랬는데 올트만이 싫어 이러면서 이제 결별을 그쵸. 했구나.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네. 라고 했는데 거절한 거죠. 그 머스크와 올트만의 사이가 이제 이때부터 안 좋아진 거네요. 그렇죠. 이를 계기로 이제 샘 올트만이 오픈 AI의 단독 CEO가 되었고요. 다음 해에 굉장히 중대 발표를 하죠. 오픈 AI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커졌다라고 하면서 영리 목적 자회사를 세우는 것을 해결책으로 내놓게 됩니다. 사실 2018년에 오픈 AI 입장에서는 GPT-1이 출시되면서 투자가 조금 더 필요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또 그 시기에 머스크와 이별하게 되면서 자금 부족이 생긴 것도 같고요. 그렇죠. 테슬라 팔아서 열심히 돈을 대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자금줄이 떠나버렸으니까. 그러네. 결국 이 영리 목적 자회사 이들은 이제 제한된 영리 추구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영리 목적 자회사는 네.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10억 달러라는 큰 투자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진짜 빌 게이츠가 정말 승자 아니에요? 마지막에 네, 가만히 있다가 되게 힘든 거 나온 거 막 싸움 같은 거 남들 다 시키고 네. 그죠? 상 다 차려졌을 때 딱 나타나셔서 마지막에 오픈 AI에 10억 달러. 그죠? 그러네. 다 지켜보고 있다가. 그렇네. 그러고 보면은 진짜 빌 게이츠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그러니까 되게 조용한 승자다. 조용한 강자야 진짜.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AI 산업에 이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 역사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네. 이 규칙 기반과 신경망 기반의 오랜 경쟁, 그리고 여러 번의 겨울과 부활. 지난 70년이 마치 한편의 드라마 같았어요. 그렇죠. 이 굉장히 파란만장한 주인공 AIC의 드라마였는데요. 그러네요. 제가 이 AI 산업에 대한 책을 찾아보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읽은 경제 기사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제목이 반복되는 거품론, 어쨌든 AI 열차는 달린다였거든요. 기사에서는 지금 시장이 AI 산업에 대한 거품이 계속 누적되어 온 그런 상황인 건지 아니면 아직 산업의 태동, 즉 이제 시작 단계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사실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모든 투자 자금이 지금 AI로 몰리고 있잖아요. 쏠려 있죠. 네. 그래서 사실 투자자들이 좀 공포감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쯤 거품이
터질 때가 오려나? 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올 때가 됐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AI 산업이 얼마만큼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치. 이거는 진짜 예측의 측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려나 싶기도 하고 인류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지금 가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다들 좀 두려움 반, 기대 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책의 설명대로 AI의 역사가 70년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앞에 한 60년은 암흑기였거든요. 네. 실제로 AI 대폭발이 일어난 시점은 뭐 길게 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AI 황금기가 시작된 2010년부터 네. 아니면 짧게 보면 GPT가 선보인 2020년대라고 봐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시장과 인류의 AI의 영향이 진짜 미치기 시작한 건 최근 10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10여 년 동안 이미 너무 과열되고 거품이 과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붕괴만 남은 건지 아니면 이제 시작인 시장인지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하기는 해야 하는데요. 네. 이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AI가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전을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기업들이 또 어떤 기술로 주목받을지 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늘은 역사를 좀 배워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뛰어든 AI 시장에서 현재 진행 중인 타이탄들의 전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이게 오늘 이렇게 AI의 역사를 훑어보고 나니까요. 이 무엇보다도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걸 체감했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 변화하고 그 속도도 더 빨라질 텐데 그 방향을 예측하려면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AI 투자 관점에서도 단순히 막 스팟성 정보도 있잖아요. 뭐 최신 정보. 그런 것만 혹해가지고 이게 좋다더라 막 이러면서 혹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이렇게 열정 씨가 AI의 역사를 쭉 훑어주시니까 산업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어졌어요. 네. 정말 감사드려요. 네. 네. 실공님들 이번 주는요. 경제 감각과 더불어 AI와 같은 최신 기술에 대한 감각도 관리해 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네. 다 같이 실공합시다.